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석준입니다. 오늘 사실 서울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때인데 오히려 부산에서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년정책 주제별 아카데미 교육인데요. 뭔가 제 소속명이 이렇게 막 되게 거창하잖아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얘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주제가 모두에게 친숙한 주제이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아리송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 교육은 도대체 뭘 다뤄야 되지? 라는 생각들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이따가 또 질의응답 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많이 또 이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31조 1항부터 6항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1항이겠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역사에서 교육은 아주 소수의 특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왕이 되기 전 세자이죠. 세자면은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아닌 거 잘 아시죠? 네, 눈 뜰 때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기 전까지 네, 국가의 대소신료들과 엄청난 대학자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세자라고 해보면 대부분 10대, 심지어 그거보다 더 어린 친구들인데 대학자들을 같이 모셔다 놓고 맨날 공부해야 됐어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 어쨌든 왕이 결정하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공부를 시켰겠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사회가 되면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자 결정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된 거고요. 이것이 모든 국민의 자연스러운 권리가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교육의 기회가 이제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평등 가치를 실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기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 불평등이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제가 또 나름 그래도 귀엽게 우리 부산청년센터의 로고를 좀 갖다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부산의 비읍이기도 하고 네, 누군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다리를 또 의미한다라고. 알약이라는 그 알약이라고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 로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 아무런 사전 설명을 듣지 않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우리가 교육을 믿고 있는데 지금은 과연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교육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좀 많죠. 이제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서 교육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면서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지금 대국민 설문을 한 건데요. 무려 10만 명이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도출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 개정교육과정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참여교육과정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미리 좀 사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2년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이 매번 개정될 때마다 누가 이걸 주도해 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교육 전문가들 또는 고위 공직자들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를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과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 2위 순위를 각각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게 개인과 사회의 공동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국가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국가에까지 이바지해야 되냐. 근데 이거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2순위로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 요게 또 이제 나왔습니다. 시민적 가치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시민의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네. 시민으로서 내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짓는 거.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의견이 나온 게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배워라, 여기에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요즘의 청년 세대도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소위 MZ세대는 누가 뭐 시키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몰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두고 있구나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학생만 똑 떼가지고 이 응답을 보면요.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학생만 딱 보면 1순위가 좀 달라져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찌 보면 내가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게 정말 요즘 MZ세대의 그런 어떤 가치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자, 근데 사실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단에 우리가 뭘 지적해봤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존재하는 교육이 이제는 계층의 되물림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얘기했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교육이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정책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배우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오바마 시절 기억하시지만 오바마가 어딜 가나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의 교육을 봐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마르고 닳도록 떠들어댔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평등 가치를 잘 실현하면서 아주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공교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동의 못 하시죠, 근데. 정부 평가를 보더라도 제가 실제로 교육부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항상 위에서 찾지 않는다고, 밑에서부터 찾으면 아이고 이번에 꼴등 안 했구나에 대해서 위로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 불만들이 국민들께서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을 내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사실 수월성 교육을 아주 강하게 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최대한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따져봤을 때 그 교육의 효과가 아주 탑 클래스에 있잖아요.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준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만은 분명한데, 뭐만 딱 들어가면 경직이 돼버립니다. 뭘까요? 시험? 맞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학교에서 다들 즐거워하고 다들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주장들을 하세요. 근데 묘하게 시험 얘기만 나오면요, 갑자기 다들 경직되고 아주 딱딱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평가와 능력주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요즘 능력주의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이게 정치권에서까지 이제 논의가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시대의 어떤 뭐랄까 상징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정 논란이 있었고 그 공정 논란으로부터 능력주의까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어서 오늘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그런 현상 자체가 잘못됐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요즘의 MZ세대, 청년세대, 그리고 이대남, 이대녀, 요즘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전 사실은 그 용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은 단순히 세대, 그러니까 연령적인 것과 젠더, 성별적인 것만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연령적으로 혹은 젠더적으로 아주 뚜렷한 뭔가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 맞겠지만, 사실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세대나 다른 연령에 비해서 크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사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정 논란이 촉발된 이후에 정치권에서 먼저 이 남자를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소위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연령으로 나누고 또 성별로 나누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죠. 지역으로 나눠서 분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보니까 유독 20대 남성에게서 지금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권에서 이제 막 떠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실제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를 명명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많은 우리 세대의 청년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썩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각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게 통칭해가지고 묶어서 한 세트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세대이지 않나요?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니 서로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를, 아니 나도 이대남이지만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가치들을 사실은 보면 공정, 능력주의, 그리고 뭐 반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것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어느 사회든지 계층적으로 내지는 세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게 잘못된 거는 절대로 아닌데, 그러면 그 불만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증폭시켜서 혐오와 차별로 만드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니라 어느 쪽이나 다 동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해결하는 데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저는 그게 이제 교육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에 대한 것들을 살짝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주의에 따른 결과의 보상이 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쟁취한, 성취한 이 보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지배 논리를 매우 정당화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좋은 성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타고난 출발선이 다릅니다. 타고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같더라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취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싹 증발해버리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값을 놓고 그 보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위계를 당연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꼭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세대가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저론이지 않습니까? 수저론은 내가 뭔가를 노력했다거나 내지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수저가 아니잖아요. 정말 100% 그거야말로 운이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내가 건물주의 아들이네. 이런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한부모 가정의 다문화 가정이네. 이게 개인이 선택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능력주의가 계급 재생산을 해내고 또는 그것을 곡착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조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능력에 따른 보상, 소위 능력주의를 필두로 하는 교육은 부를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우리가 딱 그 시기에 와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자녀가 또다시 아이비리그에 진출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증명되고 있어요. 고소득층에서 스카이로 나아가는, 소위 스카이라고 불려지는 데로 나아가는데 55%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점점 공고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수치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능력주의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아까 살펴봤던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의 능력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짚고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차별적인 어떤 요소로 이미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다행히 또 199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냈습니다. 보시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 이외에 성별, 종교, 경제력,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국가가 실현해야만 한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에서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 조건으로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의 수학은 매스가 아니라요. 네,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타인과 차별화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누가 좀 더 지능이 높다고 해서 타인과 차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석을 해놨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사실 소식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려 2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맨 처음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촉발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회창 후보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회창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거셨던 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주요한 공약사항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야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되게 긴 시간 동안 논의가 많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도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처음 제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많이들 불만으로 가지고 계신 것일 텐데요. 우리 교육부는요, 행정부처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육정책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5년마다 매번 바뀌는 거죠. 이 5년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짜증이 나시죠. 아니,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만 바뀌면, 아니 무슨 학교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입시제도가 뭐 몇 %였다가 뭐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권을 초월한 기구를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 정권을 초월한 이 기구에서 국가의 교육의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가 촉발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요, 국가교육회의라는 과도기적인 기구를 두었고요.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과도기적인 기구이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로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역할이요,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완수를 했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자, 국가교육회의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이렇게 저희가 기사에 있는 거 캡처해 봤습니다. 이번 달에 통과됐어요.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많이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정권 말에 못 받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출범까지는 1년 유예를 두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 최대한 공정성을 포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면 여기에 소속해 계신 분들은 정당이 없습니다. 소속된 정당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소속된 정당이 없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있고, 최대한 그런 정권이나 혹은 정치적 어떤 뭐랄까요, 누군가의 어떤 유불리 이런 것과는 경계를 하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통과된 그 법률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치 목적은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거랑 같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 청년, 학부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교육을 누가 대부분 결정했다? 소수의 교육 전문가들. 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수님들, 네, 교수님들이 모여서 막 결정을 하셨어요. 여기에 플러스 전문 관료들, 소위 교육부 관료들이겠죠. 네, 이분들이 다 모든 걸 결정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교사들도 잘 참여를 못해서 야, 교사는 왜 참여를 시키지 않냐, 교수들이 모든 걸 결정하냐,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았는데 엄청난 진일보를 이룬 거죠.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도 중요한 주체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의 결정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한테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소위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해야지는 청년,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또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이유가 있죠.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학생, 청년, 학부모 각각 2명씩 네,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이거 엄청난 진일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국가위원회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특정한 직능이 과다대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직능에게 30% 캡을 씌워놨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30%를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집단이 3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교사가 3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학부모가 3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캡을 씌워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법률안이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소관 사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교육 비전, 그리고 중장기 정책 방향, 그다음에 학제, 교원 정책,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교육부와 각 교육시도교육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 등, 자,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지금 국가교육과정 2022년도에 이제 개정된다라고 했는데, 요건 한시적으로 요 2022만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발표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랑 함께 지금 대국민 설문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고시를 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이 모든 것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단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런 우리 국가의 교육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내지는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가교육회의가 작년에는 청년 청소년들을 따로 전국 규모로 500명 정도 자문단을 운영했었고, 올해는 거의 3,000명 정도의 청년 청소년들이 참여단으로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위원회가 출범하면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참여해 주시면 아까와 같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포럼 같은 때 자기 의견들을 개진을 하시고, 그 중에서 뭐 많은 추천수를 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포럼에 나와서 발언도 하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의견 수렴의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이 지금은 계층 되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청년들,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교육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체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분류 체계를 다 머릿속에 넣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책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생기면 일단 누가 잘못했다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죠.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하잖아요.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요즘 어디죠? 어떤 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신문고. 요즘 그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그 청원 게시판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께서는 일일이 이 사무가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넣고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민원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제안하고 우리의 뜻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시민으로서 참여를 할 때에는 국가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죠. 자, 일반 행정은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해서 일반 자치의 영역인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뭐 서울특별시 내지는 경상남도 이렇게 광역 지자체가 있고요. 또 그 아래에 기초 지자체가 있죠. 뭐 영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서울에는 뭐 강남구, 강북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자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교육행정에서는 우리가 부산시장님만 뽑지 않죠. 부산시 교육감님을 같이 뽑고 있죠. 네. 교육청이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 부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100번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시장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장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자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이,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이 우리나라 이 모든 교육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초, 중등에 관한 권한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요. 고등교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교육부로 또 가셔야 됩니다. 교육부에 가셔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과거처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딱 나뉘어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다기해지면서 그렇게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학생, 청년, 교사, 학부모 등이 모두가 다 거버넌스 체계를 이루는 주요한 참여자이자 당사자들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정책들을 잘 협의하고 조정하겠지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국가교육 체계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것도 명확히 사실은 또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큰 덩어리로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학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워오셨고 거쳐오신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초등교육 몇 년 우리 봤죠? 6년 봤고요. 중등교육 몇 년 봤죠?
6년입니다.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포함해서 중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등교육은 대학을 의미합니다. 대학원이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거고요. 직업교육은 네, 당연히 직업을 갖기 위한 여러 직무교육 내지는 실질적인 교육들, 그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진학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은 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맞습니다. 평생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평생 교육의 역할이 점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것도 맞는 얘기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단일한 직업군을 가지고서 평생 먹고 사시는 분은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평생교육을 되게 좁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하면 많이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어떤 거죠? 어르신들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해교육을 많이들 얘기하시죠. 과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셔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 영에 수렴하는 국가이죠. 그리고 또 평생교육하면 많이들 이해하시는 게 어르신들이 네, 생활문화예술교육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채춤 추시고 장구하시고 서예 배우시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전 연령대에 있어 생애에 걸쳐서 그 생애 주기별로 꼭 배워야 하는 여러 사회적인 교육 활동들을 몽땅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도요. 소위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필요로 한 특수한 어떤 교육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은 국가가 노력을 해서 또 가르쳐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비장애인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들을 수 있는 교육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특수교육에서 문턱을 최대한 낮추면 낮출수록 모든 사람한테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영역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우리가 부산 청년 네트워크잖아요. 그렇다면 부산광역시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건 요거겠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이 두 개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요. 교육 거버넌스의 되게 중요한 주체가 지자체이자 지역사회,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자체도 국가 교육 거버넌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들을 해주시고 모았을 때 이것이 정부에 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청년 정책에 있어서 교육 파트, 교육 정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요. 이건 사실 교육부가 만들어낸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 교육으로 묶여 있는 것, 그 중에서 교육부가 소관해야 되는 것들만 따로 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렇다면 청년 정책에 있어서 교육 영역은 교육부만 담당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대학과 관련되어 있어서도요, 교육부가 모든 예산을 집행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요, 어느 누구도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부처에 쪼개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예종 같은 거죠. 네, 한예종은 문체부가 가지고 있죠. 그 안에 수많은 연구 지원비, R&D 사업비 이런 것들도 각 부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요즘은 등록금만으로는 대학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정부의 수많은 사업들을 수주하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아실 텐데 고용부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그러니까 이공계열에 있는 많은 그 프로젝트 예산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과기정통부나 산업통상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다 모아서 전체의 고등교육 예산으로 잡혀야 될 텐데 사실 그 통계를 어느 누구도 잘 정확히 파악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청년 정책에 있어서 교육을 고민해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자리랑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도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진짜로 많아요. 예? 얘를 고용부에다가 예산을 내려줘야 돼? 교육부에다가 예산을 내려줘야 돼? 아니면 산업부에다가 줘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예산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지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여가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여가부가 가져가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게 여가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과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예산들이 원래는 고용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예산들이 여가부로 이전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부처 간 협업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게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큽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저는 아까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회 조직은 어떤 특정한 부처의 아래 산하에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네, 정부 부처들과는 따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각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통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의 엄청난 예산들을 지금 투여하고 있고 이 학교들은요 진학률이 낮고 취업률이 높아야만 합니다. 고졸 취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바로 취업 전선에 나갈 분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커다란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라든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떼어놓더라도 실제로 이 청소년들과 그리고 고용주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특히 이건 특정 성별에게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일찍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군복무입니다. 취업을 바로 시켜주더라도요. 수년 내에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학생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고숙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요. 1년 8개월 정도를 중단해버리게 되면 이 개인에게도 그만큼 숙련 기간이 떨어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도 있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했는데 얘가 사라져. 단 몇 개월 사라지는 게 아니라
2년 가까이 증발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고용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주려면 교육부와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방부가 함께 정책 간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어야 실제로 고졸 취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청년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청년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특성이라는 것은 이행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령 구간별 정책 수요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이라고 묶여져 있지만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요구하는 정책적 수요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자금,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주거와 자산,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정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비정형 비임금 노동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아마 이거는 거스르기 힘든 전 세계적인 흐름일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매번 산업혁명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는 어떤 환상을 주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됐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AI나 로봇이나 기계의 하부 조직으로 인간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있고요.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생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정책 참여 영역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주시기는 해요. 네, 근데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진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꼭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입니다. 네, 그리고 경향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더 나은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여기다 등록금 혜택까지 만약에 준다면, 그걸 이제 학자금, 그러니까 소위 저희 장학금으로 주고 있죠. 이걸 여기다가는 주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되죠? 그런 계층을 더 공고화시켜버리는, 국가가 나서서 공고화시켜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 미진학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육비를 지원해주지? 여기 보시면 후학습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게 선취업 후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취업을 먼저 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좀 더 고등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그 다음에 지역대학 간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교육계 내에서 RIS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경남이 RIS 사업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충북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 개념이 RIS 사업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부산이 합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 울산이 함께 RIS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신기술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한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좀 잘 안 와닿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광역지자체 단위에서의 정책 제안이 있을 때는 좀 더 청년들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들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맞춤의 인재 양성의 지원 확대, 디지털 산업에는 2.3만 명, 그린 에너지 2.5만 명, 문화관광 미디어 디자인
지식재산 여기 5,8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숫자들 들으면 너무 공허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양성한다는데 왜 나는 아니야? 거기에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일터로 이루어지도록 고졸 청년 취업 및 그리고 사회 안착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취업 지원관 확대를 통해서 고졸 취업이 좀 더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여기에서 진로 탐색 학점제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K무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거,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K무크와 평생배움터는 알고 계실까요? 네, K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별로 있는 그 인기 강좌를 무료로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이제 공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생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늘배움이라고 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평생교육 컨텐츠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더 많으시죠? 네, 구축은 되어 있는데요, 활용들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정부의 책임일까요? 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민간에서는 이런 교육 플랫폼들 잘 갖춰 놓으면 엄청 돈을 내고서라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나마 국가가 이루어 놓은 시스템 중에 가장 잘 돌아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게요? EBS죠. 네, EBS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EBS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것들 되게 높게 삼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국가교육과정 얘기했잖아요. 국가교육과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수능 출제는 어디서 해요? EBS에서 합니다. 근데 EBS에 있는 교재들은 국가가 통제 가능한가요? 그게 교육 과정 내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가요? 아니죠. 사실상 저는 국가가 용인하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두고 이 안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수시 정시 가지고 왜 싸우느냐? 교육 과정이 달라서죠. 학교에서 아름다운 말로 써져 있는 교과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다른 교육 과정인 EBS 교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정확한 수요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플랫폼들을 사실 잘 구축해내는 것들이 매우 필요로 하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 분야의 청년 의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에 제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등록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12년 반값 등록금 요구에서부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으로부터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사실 교육 정책이 왠지 청년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가장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에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었죠. 네, 잘 해결이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청년 의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 대학생들이 이걸 절실히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통신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비싼 전자기기들 많이 사셨죠. 요즘 아이패드가 거의 필수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노트북 외에도 아이패드로 다 PDF 파일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필기하고 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는데, 그게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메인 뉴스로 올라오던 부분인데, 지방국립대 44개 학과 원서만 내면 다 붙었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근데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 교육감님이 부산에 있는 대학 총장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교육감에게는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교육감이 불러 모은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 총장님들이 다 모였다? 그럼 뭔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우리 부산 지역이 겪게 된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정원 미달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모이고 있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총장님들은 모이는구나. 대학은 어떻게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결정을 하는 논의 과정에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거예요. 한개 대학들이 오면 국립대, 사립대,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할 것 없이요, 돈 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에다가 돈 달라고 얘기해요. 돈만 우리 대학에다가 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세요? 대학에 돈이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도태되겠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때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분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근본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불균형 상황도 있다. 불평등의 문제가요, 단순히 계층 간의 불평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단극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단극 체제로 가다 보니까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많이들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그보다 앞서서 교육받을 기회를 찾기 위해 서울로 먼저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보다 그 앞서서 교육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죠. 니네 동네에 파고다 어학원 있어? 네, 지금 특정한 저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요, 내가 불어를 배우고 싶어도 불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자인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요, 좀 더 심화 과정을 들으려고 그런다면 나는 서울로 꼭 올라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청정대시 아니라
부산청정내시기 때문에 꼭 부산에서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2등 도시권이 없으면요 3등 도시권, 4등 도시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본도 수도권 중심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이 어쨌든 나뉘어서 대안이 되고는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청년들 볼까요? 그들도 이촌향도의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도 그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정말 많습니다. 뉴욕도 있고요, 워싱턴도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도 있고요, 보스턴도 있고요, 마이애미도 있고요. 선택해야 할 수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디에 살고 있건 서울을 교육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려면 지방 도시들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나서 주셔야 되겠죠. 네, 저는 이걸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기본법인데요. 여기에서 학습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교육의 기회 균등도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앞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